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부모님들이 진짜 주목하셔야 하는 변화는 수능제도 개편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건 분명 과거와 진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에게 이제 학생들이 진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진로가 달라지면 좀 입시에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조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부모님들 입장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2025 고교 학점제 도입, 2028 대입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고, 그로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뭘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 설명회를 다녀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원들 대부분에서 설명회 주제로 걸고 있는 게 바로 2025 고교 학점제 도입, 2028 대입 개편이라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들은 모두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부모님들이 하소연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같은 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학원이나 전문가마다 하는 얘기가 좀 다르다. 어디서는 이 과목이 중요하다. 다른 데서는 이 과목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안 그래도 모르는 단어나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는 것도 벅찬데 이야기도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얘기를 들으신 초등 부모님들의 최종적인 고민은 결국 내가 부모로서 뭘 도와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시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용어나 내용들이 아직은 좀 낯설고 100%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초등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될 교육제도, 입시제도의 변화의 핵심, 그래서 부모님들이 놓치지 않고 꼭 알아둬야 되는 본질 뭔지 얘기 드려볼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5년, 즉 내년이죠. 내년부터 도입되어서 현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라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1번입니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 달라지는 대입제도의 개편, 즉 입시제도가 바뀌는 게 2번입니다. 이 또한 현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고교학점제부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교학점제는 부모님들 대학교 때 어떻게 수업 들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교 때 생각해보시면 이제 뭐 필수 전공 과목이나 필수 교양 과목이 있고 나머지는 내가 선택해서 듣는 선택 전공 또는 선택 교양 과목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졸업하려면 채워야 하는 학점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경우 총 130학점에 전공 39학점 이상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거의 비슷하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들어야 하고, 여기서 학점이라 함은 주 1회 50분짜리 한 학기 수업이 대략 1학점, 주 2회 수업이 2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192학점 중에서 교과 과목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교과 학점에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84학점, 그리고 선택해서 듣는 자율 이수 과목이 90학점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18학점, 창의적 체험활동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고1 때 선택 없이 이제 필수로 듣는 과목이 절반 조금 안 되게 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대학교 때처럼 학교에 이미 개설된 수업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 내 진로에 맞는 수업을 이제 자율 이수 과목 90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총 108학점 중에서 내가 직접 선택해서 들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한다는 건 알겠고, 이런 고교 학점제로의 변화가 입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까지 얘기 드린 이후에 함께 묶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는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인데요. 수능과 학교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신 시험이 각각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치르는 시험 과목이 모두 하나로 통일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예전같이 뭐 문과, 이과 이런 구분 없이, 또 그에 따라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 없이 시험을 치르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시험지로 시험 친다는 겁니다. 그 과목은 국영수 사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과목이 입시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뭐 선택하고 눈치 게임을 했다면, 또 그 중에서도 이과는 좀 과학 과목을, 문과는 사회 과목을 주로 선택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입시의 축인 학교 시험 성적, 즉 내신 평가 방식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달라진다는 게 또 다른 핵심
핵심이죠. 물론 전문가들마다 뭐 여러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위권일수록 더더욱 내신 시험 성적의 변별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그러면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라는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이 아닌 다른 영역, 즉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이나 면접 같은 평가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그 외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초등 부모님들이 좀 혼란을 느끼시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 일단 먼저 대입제도 개편, 특히 그 중에서도 수능 과목이 바뀌는 걸 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뭐 수능에서 이제 뭐 이과생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반대로 문과생들이 뭐 유리한 거 아니냐, 혹은 애초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진짜 그때 가봐야 어떻게 될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구조적으로만 생각해보면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본질은 사실 시험 보는 과목이 개편된 거지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2008학년도 때 딱 한 번 수능에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만 딱 나오는 성적표로만 나와서 이제 100점 1등급이든 95점 1등급이든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과목이 바뀔 뿐 원점수 1점 차이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상대평가라는 9등급의 시스템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애초에 여전히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명목상의 목적이 어떠하든 실질적인 목적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실질적 목적이 뭐예요? 변별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매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 안에서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세워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학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애들을 시험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수학을 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은 이과생들이 주로 하던 뭐 미적2, 뭐 기화 과목이 빠져서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어차피 수학 잘하는 애들이 수학에서 높은 등급과 표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구조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기에 어떤 혼란을 느끼시거나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수능 과목이 바뀌면서 어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때문인데요. 결국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이나 진로와 상관없이 두 과목 모두 수능에서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있어서 부담이 조금 늘 수는 있죠. 결국 그래서 이런 수능 과목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과거보다 더 고루고루 전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굳이 따지면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초등 때부터 챙겨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들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나아가 중학생들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통합사회 과학이 생겼다 한들 중요한 건요, 사회과학이 아니고요, 여전히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한마디로 수학, 국어, 영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들은 뭔가 여러 과목을 그냥 막 때려 넣는다고 다 아웃풋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사회과학 과목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두 과목은 수학, 영어와 다르게 과목들의 내용이 다음 학년, 다음 학기로 바로 연계되어 이어지는 나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일찍 배워도요, 시간 지나면 결국 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진짜 고등 가서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시험 과목이 바뀐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생겼거나 지금 당장 아이들 교과 공부에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걱정하시거나 혼란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설명회 가서도 여기에 너무 막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본질이 뭔지 얘기 드리고 나서 결국 그래서 초등 부모님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뭘 해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해서 봐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부모님들이 진짜 주목하셔야 하는 변화는 수능제도 개편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건 분명 과거와 진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수능이나 학력고사라는 표준화된 상대평가 시험으로 대학을 가셨던 부모님들 때와는 다르게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대학 갈 때 현재 흐름대로라면 대부분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게 될 거고,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수시, 그 중에서도 대다수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대학에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학교 시험 성적인 내신 성적과 그 외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의 점수가 아닌 부분, 즉 학교 수업을 듣는 과정이나 활동, 태도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 또 학교 수업 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학생을 1차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거기에 주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니 해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했어요. 비교과 영역이나 면접도 물론 중요했지만 일단 내신이 안 되면 서류에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게 지금 아이들 때부터는 바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신 성적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아닌 비교과 영역, 그리고 대학에서 자기들이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면접이라는 방식이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교 학점제까지 도입되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만큼 중요한 게 이제는 192학점 중 108학점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떻게 시간표를 짰느냐 자체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학들이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자기 진로가 어느 정도 중학교 때까지 가닥이 잡힌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희망학과 계열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표를 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아는 초등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이 아이의 진로에 맞는 교육 과정이 좀 잘 준비된 고등학교에 가는 게 입시에 유리할 텐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까 지금부터 막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찍부터 막 원하는 학과 계열을 어떻게든 정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던데, 모든 부모님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본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유명 대학의 입학사정관에게 이제 학생들이 진로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진로가 달라지면 좀 입시에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하고 싶은 공부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죠. 대학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학생의 생기부나 포트폴리오에서 그 과목을 어떤 이유로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게 남았는지, 그리고 진로가 바뀌었다면 그런 맥락에서 왜 이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성적이나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에서 볼 때 너 이렇게 과목들 선택했고 이렇게 시간표 짰는데 왜 이렇게 했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어?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이 너의 진로나 배움의 수준을 깊게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됐어? 라는 배움의 동기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그 동기와 맥락이 명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배움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억지로 내가 막 관심이 없는 학과나 계열을 정하고 시간표를 짠다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내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일 때만 이런 질문에 답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진로라고 하면 막연하게 나는 뭐 좀 이과 쪽이니까 컴공 가야지, 아니면 나는 좀 문과 쪽이니까 경제학과 가야지, 아니면 뭐 의대 보내야지, 경영학과 보내야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왜 꼭 그 학과를 가야 하는지, 가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없는 학생들이 앞서 나왔던 저런 질문들에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면접 가서 교수님들이 5분만 얘기해봐도요, 금방 이 친구는 깊이 본인의 진로나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 없는 친구구나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게다가 진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하는데 깊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한 학생들은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에서 잘 안 보입니다. 이 생기부라는 게요, 시간이 축적돼서 쌓이는 거라 한 번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입시에서 평가관들은 그 학생의 입을 믿지 않고요, 그 학생의 발, 즉 한마디로 그가 걸어온 행보를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누더기와 융합, 스펙과 스토리의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각기 달라 보이는 점들이 이어져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요, 각기 다른 점들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잇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을 봐도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그걸 꿰일 수 있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슬을 끼는 기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학생만의 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학생만의 Y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건 단순히 특정 학과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과나 직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학과에 가거나 그 직업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목적의식입니다. 한마디로 그 학생이 원초적으로 관심 있고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공부까지 대학에 가서 해보고 싶은 관심 분야, 또는 사회에 나가서 꼭 해보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바, 또는 해결하고 싶은 어떤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나 식물, 동물에 대한 관심도 Y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저출생이나 전쟁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이나 목적의식 또한 Y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Y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고 거기에 그 학생이 진심이라면요, 그 Y는 꼭 과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 학생이 선택한 여러 가지 과목들에 연결되고 의미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학과학은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나 사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결이 될 건데, 예를 들어 SF 문학 작품이나 SF 영화를 다루는 국어 과목이 열린다. 그러면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 그런 SF 소재를 다루는 국어 수업을 선택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혹은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우주라는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Y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 대한 관심에서 갑자기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 분야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제가 우주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에 대해서 다루는 사회 과목에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수업을 듣고 나니까 수업에 이런저런 내용을 들으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우주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맥락이 설명만 되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요,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학생이 만들어갈 3년간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주제가 결국은 이 학생의 Y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변화되는 교육제도, 입시제도에서 결국 어릴 때부터 막 선행 학원만 뺑뺑이 도는 애들보다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결국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2년 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중등 부모님들 또는 예비 중학생 부모님들이 그걸 체감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더더욱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바로 이런 변화가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1세대로서 직접 이 과정을 겪어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스토리, 서사 또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떤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국영수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관심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이제는 국영수만큼이나 실제 입시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등이 아니라 초등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중요한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관심 있는 게 없대요.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아이들마다 자기 관심 분야를 찾는 시점도 다르고 속도도 다를 겁니다. 충분히 그런 걸 찾고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와 여유를 주고 계시다면 분명히 결국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이 아이의 세계는 넓어질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더더욱 어릴 때부터 너무 교과 공부에 매몰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관심 있는 게 있어도 그걸 파고들고 알아보고 생각해볼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4학년, 5학년만 돼도요, 이미 스케줄은 국영수 학원 위주로 가득 차 있고 숙제가 많아서 책 읽을 시간조차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었느냐?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아이들도요, 사실 어릴 때 뭐 우주면 우주, 공룡이면 공룡, 역사면 역사, 관심 있는 것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고학년이 되고 학업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책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럴 시간과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런 관심에 대해서 누가 경청해주거나 함께 찾아봐주고 이야기해줬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관심사를 잃고 호기심을 잃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와 호기심을요, 고등학교 가서 뒤늦게 이제 막 이런 고교 학점제 때문에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 결국 억지로 다시 끄집어 내려고 해도 찾아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초등 부모님들께 이런 후회 안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꼭 두 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이번 방학 때 국영수 학원 스케줄도 좋지만 이번 방학만큼은 너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줄 테니 한번 그 시간 동안은 너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마음껏 파고 들어가봐 라고 아이에게 실제 관심사를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예 우선순위로 고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2시간 동안은 너가 뭐 서점 가서 사고 싶은 책도 사보고 그렇게 샀던 책 같이 읽고 필요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필요하면 영화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자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직접 뭔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아이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무기력하게 학원 뺑뺑이 돌고 숙제하고 남은 시간에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방학 보내는 것보다요, 훨씬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내가 한 가지라도 뭔가 설레고 신나는 일이 있어야 그 방학이라는 기간 자체가 그래도 뭔가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데 부모님들 정말 얼만큼 시간을 주면 꿈이 찾아질까요? 이런 효율 좀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는 게요, 무슨 동전 넣는다고 바로 뭔가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시간을 배정하고 우선순위로 둬주세요. 그걸 찾는데 어떤 아이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없이는 입시조차 이제 치를 수가 없잖아요. 중등하면 어차피 못합니다. 초등 때라도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이 아이가 꿈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하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는 중이구나, 이 아이가 Y를 스스로 찾아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하고 싶은 거나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라면 그럴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다라트라는 양식을 활용해서 방학 동안 그 관심사와 관련해서 뭘 하고 싶은지 직접 쪼개서 적어보라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번 방학 동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관심사가 어떤 꿈이나 진로 형태까지 나올 수 있다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어떤 걸 할지 작은 목표들로 적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디냅을 하면서 아이들이 1주차에 이렇게 만다라트를 쓰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 가운데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뭘 이루고 싶은지 꿈이 정해지면요, 생각보다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는 금방 정합니다. 한마디로 Y를 정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How를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식물학자가 되겠다고 본인의 Y와 꿈을 만다라트에 썼는데요. 실제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쪼개서 적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니 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 생명학과에 가고 싶다는 장기적인 목표도 있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실제 내가 관심 있는 걸 지금 당장 파고들 수 있는 계획도 이렇게 썼고, 또 일찍 일어나기나 인스턴트 많이 먹지 않기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소한 습관도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토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겨울방학 계획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는 본인이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겨울방학 계획이라는 게요, 뭔가 외부에서 주입을 하고 외부에서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의 Y를 찾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쪼개서 그걸 작은 목표로 세우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힘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관심사, 자기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만 주셔도요,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꼭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자기 관심사를 생각해보고 끄집어내고 파고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내가 관심사를 좀 파고들어 본 경험과 시간들을요, 글로 하나씩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기도 좋고 블로그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조키즈에 나왔던 민우라는 친구는 6학년 때부터 3년 동안 블로그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아요. 이 아이는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천체 관찰을 하거나 밤하늘을 본 내용을 블로그에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나 깨닫게 된 것들을 매일 블로그에 쓰고 있대요. 결국 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쓰고 있는 이 블로그가 결국 이 아이만의 아주 확실한 서사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블로그가 어떤 평가의 직접적인 자료가 되진 않아도 오랜 시간 걸쳐서 누적된 생각과 경험의 흔적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서사는 당연히 다른 학생들보다 깊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줄이라도 오히려 문제 풀 시간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드린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이 된다고 해도 결국 여전히 교과 공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국영수 실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너무 큰 혼란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로 고교학점제와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더 이상 아이들이 국영수 교과목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기 관심사를 좀 찾을 수 있는,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초등 때 꼭 주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번 방학 스케줄 잡으실 때 꼭 학원 시간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좀 높은 우선순위로 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만다라트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만다라트 양식은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라도 이제는 진짜 아이들의 꿈이나 진로를 파고 들어가 볼 기회가 필요하다. 또 꼭 입시를 떠나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만큼은 진짜 저희 때처럼 막 왜 공부하는지도 고민해볼 겨를 없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로 공부하지 않게 진짜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자 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제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의 꿈찾기로 교육사업을 해? 그게 되겠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입시라는 현실적인 이유만 봐도 이제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자기 관심사, 자기 꿈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게요, 변화되는 교육제도, 입시제도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이 진짜 공부마저도 그 목적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최근에 중등 S넷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더욱 느낀 게, 중학교 가면 시험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꿈을 찾는 기회를 가지고 여유를 얻는 거 더더욱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 때 너무 교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그런 거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걸 후회하는 중학교 부모님들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 동의가 되신다면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과 꿈을 찾고 파고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꿈 덕질 과정을 함께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과정을 부모님이 직접 도와주시기 어렵거나 혹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이가 자기 관심사,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꿈을 찾고 또 그걸 자기 서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디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꿈, 이 공부의 목적을 찾고 실제 그걸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방법이 필요한 분들은 디넵 겨울방학반에 참여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난달에도 많은 분들이 대기 신청해 주셨던 디넵 겨울방학반이 이제 현재 개강돼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방학반은 예비 초 4학년부터 예비 초 6학년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디넵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디넵 라이브 쇼케이스 설명회를 12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 낮 12시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날 라이브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대체되지 않는 서사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 경험담이나 예시들과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디넵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어떻게 찾았고 그 이후에 자기만의 서사와 또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 이유로 이번 방학에 디넵 참여가 어려우시더라도 꼭 이 라이브에 참석하셔서 변화되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인사이트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페이지와 쇼케이스 알림받기 링크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